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인사 나눌까요? 네. 오늘도 네. 저희 수활여행 우리 핸돌님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네. 아주 귀한 분이죠. 저희 2주 연속 수활여가 아니라 수활여남? 여자와 남자가 되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들 핸돌님만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핸돌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시 나온 핸돌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수활여님 분들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기 폭발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스웨덴에서 운전면허 따기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차를 차를 사야죠. 갖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네. 차를 사고 싶잖아요. 네.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해야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핸돌님과 케이님과 함께 그 자동차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차를 샀을 때 유지 비용이라든가 뭐 보험 관련 그리고 여기 벌금도 많잖아요. 네. 뭐 네, 알아두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핸돌님 차 구입하셨죠? 네, 구입을 했습니다. 차 구입도 이제 정말 큰 일이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큰일인데 더구나 외국에서 스웨덴에서 정말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 같거든요. 가장 먼저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잡은 예산 내에서 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자동차 구입 비용 자체는 한국과 스웨덴이 이제는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환율도 이제 네.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스웨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한국과 차값도 비교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사실 자동차 값은 한국이랑 크게 비교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스웨덴이 비싸니까 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차보다는 이제 3년 정도 된 중고차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스웨덴에서 운전이 처음이실 거기 네.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그리고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사정에 따라서 중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아봤었지만 그래서 감가상각이 최대한 적은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자동차 회사들의 워런티 기간이 네. 3년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원래 신차 가격의 50% 60%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 차를 네. 구입해서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뭐 지내겠다 이러면은 새 차 구입도 그런 경우는 또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는 집을 빼면은 가장 고가품이고 사치품이잖아요. 네. 새 차를 사실 때는 좀 감안하면 좋으신 부분이 발품을 많이 파세요. 자동차 매장마다 이제 캠페인 하는 게 다르고요. 네. 그리고 스웨덴에 지인들이 좀 생기시면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한국으로 치면 영맨이라고 하죠. 영업맨들을 통해서 5% 10%씩 조금씩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진짜 수도 있어요. 그래요? 스웨덴이라는 사회가 저희 뭐 집 살 때도 얘기했었는데 네네. 인맥 오히려 네, 오히려 인맥이 정말 통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자, 차를 살 때 우선은 그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중고차를 살 건지 새 차를 살 건지 결정을 하되 감가상각비를 고려했을 때는 중고차도 상당히 그 메리트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시게 될 때는 새 차와 중고차가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새 차는 쉽죠. 자동차 매장에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 매장들에서도 사실 중고차도 같이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물건들이 많으니까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리스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런 리스차들이 보통 3년 계약 후에는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데 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 리스로 빼줬던 차들을 다시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자기네 매장에서 팝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상태가 또 좋겠네요. 괜찮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BMW를 몰고 있는데 BMW 매장에 가면은 실제로 그 중고차들도 BMW 매장에서 사실 매년 네. 이제 수리를 해온 자동차들이에요. 그리고 회사와 계약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훨씬 괜찮은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리스카 회사들이 자기네 리스 기간이 끝난 차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리스카 회사가 리스플란,
ALD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스플란, ALD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중고차 판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교회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쉽게 구글 이거 지도에서 웹사이트 검색하시면 가면 다 나와요. 어허. 그리고 실제로 중고차를 한국의 뭐 장안평처럼 네. 중고차를 판매하는 또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사시는 것도 일단 저는 지금 회사를 통해서 사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네.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 자동차를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중고차만 취급하는 회사들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스카 회사들 아니면은 실제 자동차 네네. 회사들의 중고차를 사는 게 가장 관리가 잘 돼 있겠죠. 네, 저희도 차를 구입했었거든요. 네네. 그 새 차를 샀어요. 네. 새 차를 샀는데 그 돈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50%는 내가 내 돈을 내고 나머지 50%는 할부로 내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죠. 네. 네네. 이것도 뭐 차를 잘 사시면 괜찮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블로켓이 한국으로 치면 중고나라예요. 블로켓이라는 사이트에서 보통 서로 매매를 많이 하시고요. 네.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사고 팔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들도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보험도 직접 나중에 이건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고 물론 근데 가격은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딜러를 안 끼기 네. 때문에. 다만 저희가 스웨덴이 처음이고 스웨덴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고 스웨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중고차 고가품을 산다는 게 사실은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네. 그 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럼요. 이렇게 보면 딱 아는 네, 사람도 네,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개인 대 개인으로 네, 네. 해도 맞아요. 위험이 적죠. 괜찮죠.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자동차를 잘 아셔서 자가 정비도 가능하신 네. 분들 그렇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또 약간 무서운 게 스웨덴은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 인건비가 센 네. 나라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가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구매하시면 자가 정비를 하던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분이 그 물건을 판매하신 분이 자가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일 수는 있겠지만 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걸 받아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네. 뭐 또 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사례도 봤고요. 여기 스웨덴에서 그냥 소위 그냥 하는 말이 네. 이 치료 있잖아요. 네네. 치과 치료하고 자동차 치료, 자동차 정비소는 네. 가면 가슴이 이렇게 툭 내려앉는다 해요. 아. 워낙 고가로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네.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자동차 구입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로 저희가 보험이나 기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또 일반적으로 중요하죠. 자동차를 사러 가시면은 네. 딜러를 통해서 하면은 거기서 다 해줘요. 알아서 이제 등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딜러가 다 해주고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네. 자동차를 이제 번호판에 맞춰서 제가 소유주라는 걸 등록하는 건 딜러가 등록을 해줄 거고 이거 말고 사실은 준비해야 될 거는 보험이겠죠. 자동차를 모는 순간부터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미리 알아보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이제 딜러를 통해서 거기서 제휴된 걸로 가입을 하셔도 좋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휴된 걸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회사들도 자동차를 팔 때 세트로 하면은 자기네들도 좀 더 쉽게 팔 수도 있기도 하고 혜택을 좀 더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네. 그 차 아까 딜러가 보험을 해준 거예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해준 네. 거죠. 했어요. 네. 그리고 1년 지나서 이거 비싼 것 같아. 아. 이제 프로모션 기간도 다 지나고 바꾼 거예요. 네. 보험을 바꿨어. 네. 자기 마음대로 싼 걸로. 네. 근데 그러고 우리가 바로 사고가 났죠. 근데 이게 보험에서 네. 다 커버가 안 돼요. 2만 크로나 정도의 돈을 보험회사에서 해줬어요. 네. 그 바꾼 보험회사에서. 근데 우리가 예전 보험회사였으면 다 해줬겠죠. 스웨덴에서 하프 보험이랑 풀 보험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당연히 할프가 싸요. 근데 할프는 보통 보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타인이 내 자동차에 뭔가 데미지를 줬을 때는 네. 당연히 보험사에서 이제 컴펜세이션을 해주는데 제가 사고를 냈으면은 네. 타인의 자동차에 제가 사고를 냈으면 타인의 자동차에는 이제 보상금을 주더라도 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은 그거예요. 네.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네. 거죠.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 풀보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돼요. 대신에 이제 개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동차 사고가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뭐 제- 개인이 네.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뭐 50만 원, 60만 원 네. 이런 게 걸려 있고요. 이것도 보험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내려갑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스웨덴 보험사들이 추천해주는 거는 풀보험으로 해주고 일반적인 케이스들에 맞춰서 가장 제너럴한 걸로 해줘요. 리즈너블한 걸로. 네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뭐 1년 지나고 이제 보험사는 바꾸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처음에 쉽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경험상으로 맞아요. 예, 안 그래도 생각하실 거 많은데 여기는 어쨌든 처음 운전을 하시려면 어색하니까 사고의 네. 좀 위험성도 더 있고 네. 초반에는 그래도 제일 좀 괜찮은 보험을 드는 것도 그냥 심적으로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다들 초반에 오시면은 스웨덴 운전면허가 없으실 거잖아요. 네. 스웨덴 운전면허가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할증 같은 게 더 붙습니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볼보도 스웨덴 사실 비싼 차예요. 국민차라고 하지만 네. 볼보, 뭐 BMW, 벤츠, 아우디 좀 약간 고가 자동차들은 또 보험비가 비싸요. 또 나이가 34세인가 35세 미만이면 또 또 비싸요. 비싸요. 네. 외국인에다가 만 34세 이하고 스웨덴 운전면허가 없다면 초반에 보험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떤가요? 이제 차 유지 비용, 차를 그러니까 내가 사면 가장- 어느 정도? 예. 여기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처럼 좀 대중교통 이용이나 혹은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톡홀름 시내는 얼마든지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이 차 유지 비용이 부담돼서 차를 구입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유지 비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드는지 네, 예, 제가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시죠. 수할여의 2주째에도 나온 이유죠. 이 이야기를 드린 거죠. 사실은 차를 구입하는 건 쉬워요. 네. 사실은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예산에서 한국이랑 차값도 돈이 비슷하니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보다 싼 경우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 근데 차 유지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자동차 보험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차종에 따라 다를 거고 네. 나이에 따라서 네. 면허증을 스웨덴 면허를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제 경험에 비춰 주변 지인들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제일 적게 나온 분이 스웨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운전도 오래 하셨고 네. 그리고 자동차도 고가 자동차가 아니고 네. 그분이 한 1년에 한 10,000크로나 보험료가 한 125만원 네. 뭐 정말 적은 분 9,000대인데 만이라고 보고요. 한 네네. 120만원, 125만원 네. 정도 보고요. 최대 솔직히 저는 예전에 뭐 거의 1년에 25,000크로나까지도 내봤어요. 자동차 보험료만요? 보험료. 예, 보험료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300만 원을 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1년에 12,000크로나 정도 돼요. 운전면허를 네. 취득하고 나서는. 네. BMW를 몰고 있고 나이는 만 34세 이상이고요.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년 내야 되는 게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네. 이거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 제 차 음. 같은 경우 2000cc인데 1년에 네. 한 3,000크로나 정도를 내고 있어요. 네. 예. 37만 원. 한 2,000에서 4,000크로나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복길님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첫 몇 년은 구입하고 나서 면제인가 거의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싸요. 네. 저도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네, 좀. 근데 자동차세는 한국이랑 스웨덴이 네. 비슷해요. 네. 제가 2000cc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시지는 네.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 생각하지 못하셨을 부분에서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게 네. 세 번째 주차비입니다. 맞아요.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보통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스톡홀름 시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톡홀름도 이제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크게 나눠 보면은 뭐 쿵스올멘, 네. 바사스탄, 네. 에스터말름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사는 쿵스올멘이라는 섬은 한 달에 이제 그냥 도로에 되는 게 전기권이 1,100크로나 정도예요. 한 14만 원 정도. 근데 에스터말름이라고 제일 비싼 동네는 1,800크로나인가 1,900크로나 합니다. 약 한 3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도로 주차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도로에 주차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권을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달권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매달 나가야 되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스톡홀름은 사람이 많죠. 네네. 스웨덴이 땅은 넓지만 스톡홀름은 땅이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유동인구도 많고요. 주차 공간이 없겠죠. 게다가 겨울엔 눈이 많이 와요. 네. 네.
그러면 차를 밖에다 세워두면 아침에 차가 얼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망치를 들고 와서 깹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빨리 상하고요. 진짜 망친 자리.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내 주차장을 갖길 원하세요. 그렇죠. 실내 주차장 꿈이에요. 저희는 망치로 깨다가 그 망치 그 대가 부러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또 네. 한국과 다른 게 한국은 우리 아파트 혹은 우리 빌라에 살아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뭐 각 집당 뭐 한 대씩 아니면 네. 많은 곳은 정말 2대씩도 네. 그렇게 보유가 돼 있고 그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아파트의 지하에 심지어 그 주차장이 있어도 이게 우리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돈을 내고 혹은 그 대기를 기다려서 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돈으로 사야 돼요. 그게 그것도 되게 비싸죠. 생각지 못한 스톡홀름 교외로 나가면 좀 싸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비싸지는 않는데 안 받는 일단 스톡홀름 것도 기준으로 있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우리 그 교회에 네. 여기서 스톡홀름에서 한 12분 거래요. 네. 차로 차 안 막힐 때 네. 가면 12분 15분이면 찍어요. 네. 근데 한 달 주차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제공한 주차 스팟이 있잖아요. 네. 그거 200크로나요. 맞아요. 그러면 3만 원도 안 25,000원. 스톡홀름 바로 위쪽 한국으로 치면 서울 바로 위인 일산 정도 되겠죠. 네. 솔라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외에 주차하는 게 네. 도로에 주차하는 게 한 달에 거의 다 300 300. 그러니까 아, 한 나 그거 4만 원. 샀었다. 보엔데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스톡홀름은 비싸요.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차를 모실 거면은 집도 스톡홀름 시내에 계시고 네네. 그러면은 주차비가 많이 들 거고 교외로 나가시면 이런 주차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는 신식 아파트 아니면 없습니다. 네. 이런 신식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스톡홀름 시내는 한 달에 2에서 3천 크로나 네. 한 25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쓰려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그냥 자기 차를 그렇죠. 세워주는 네. 값이 35만 심지어 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네, 지하인데도 맞아요. 그래서 25만에 37만 원을 매달 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그나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는 경우는 이 정도 비용인데 이렇게 빌리지 못하고 사설 지하는 아니더라도 지상 주차장 실내에 네. 있는 걸 빌리려면은 이것도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스톡홀름 시내 기준으로 최소 2천에서 비싼 데는 6천까지도 냅니다. 저도 5천 내는 친구 얘기 들었었어요. 에스터 그러니까 5천이면 발렌이랑 60만 원. 그렇죠. 주차비만. 주차비만. 근데 아이가 있고 또 뭐 아이로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고 본인이 차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는 지역이 거기면은 주차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스웨덴이 실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차들이 많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오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네. 또 한국 분들 일 열심히 하시고 퇴근 늦게 하고 오잖아요. 여기 사람들 퇴근 3, 4시에 하잖아요. 다들 일찍 와서 이미 도로에 주차를 꽉 해놨어요. 저희는 퇴근하고 오면은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실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주차비가 그냥 도로에 세우는 것도 1000에서 2000크로나 스톡홀름 시내 기준으로 들고 실내 주차장을 하려면은 2000에서 6000크로나가 매달 든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이거 생각 잘 못하셨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비를 이렇게 내야 된다. 왜냐하면 시내에 아파트를 그냥 구해서 그렇죠. 차 생각 안 하고 네. 근데 차를 둘 곳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 유지비가 정말 그렇게 어마장장 나가서 고민하시는 분들 저도 들었었어요. 네. 아유. 그리고 또 교통 혼잡세라는 게 있어요. 교통 맞아. 혼잡세는 이제 스톡홀름의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시간대별로 또 기간별로 이제 가격이 다르긴 한데 네. 스톡홀름을 관통하는 이포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 이포라는 고속도로를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가장 메인 출퇴근 시간이죠. 아침 8시부터 9시 반, 네. 네. 오후 4시부터 5시 반. 네. 이 사이에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45크로나를 내요. 생각해 봐야겠어. 왜냐면 45크로나면 한국 돈으로 5,500원 정도인데 그렇죠.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면 네. 뭐 만 원 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 달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 더 들죠. 이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비 따로 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기름값 따로 내야 차 되고. 사지 말아요. 교통 네. 혼잡세는 네. 스톡홀름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나가시거나 들어오시거나 네. 할 때 다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만약에 일하시는 곳도 집도 스톡홀름을 지나갈 일도 없고 스톡홀름 북쪽이나 스톡홀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직장이나 집이 그러면 내실 일이 없지만 혹여나 나는 집이 스톡홀름 남쪽인데 스톡홀름 북쪽으로 출근을 해야 돼 네. 아니면 스톡홀름으로 가야 돼 그럼 어찌됐든 이 스톡홀름을 지나간 이프라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그럼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자기 차가 있어도 네. 대중교통을 맞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중교통 한 달권은 960km나 네. 올라서 네네. 그럼 이거는 한국 돈은 뭐 11만 원에서 네. 12만 원 선이니까 맞습니다.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저기 차 기름값도 네. 필요하잖아요. 예, 기름값도 지금 오늘이 2020년 1월 기준으로 네. 현재 기준으로 네. 1리터에 스웨덴 돈으로 16.3크로나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1리터에 디젤 1리터가 한 2,000원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너무 이게 세차비가 너무 비싸요. 세차비요? 네. 맞아요. 자차를 보유하신 분이면은 매달 한 번씩은 세차를 해주셔야 돼요. 세차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유소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자동 세차 네. 기계에서 하는 건데 보통 가장 기본 네. 위쪽만 닦아주는 게 한 120크로나 15,000원. 근데 비싸요. 겨울철에는 스웨덴이 빙판길로 얼기 때문에 네. 스웨덴 정부에서 도로에다가 밑에 돌이라던가 약간 네. 염화칼슘 같은 염화칼슘 네. 같은 뿌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 차량 밑에 네, 붙어버려요. 붙어요. 그럼 차가 부식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겨울철에는 이 밑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차를 좀 더 비싼 걸 해야 돼요. 자동 기계도 그것도 한 거의 200크로나 잡아야 되니까 세차 한 번 하는데 25,000원. 기기가 아니고 손 세차를 하는 곳에 가면은 한 5에서 600크로나니까 한 6에서 7만원, 8만원까지 받아요.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차들이 다 더럽나 봐요. 잘 안 씻어요. 그래도 네. 다행인 것은 네. 너가 네. 저기 공기가 깨끗해서 아, 세차 공기는 깨끗한데 겨울철이 되면 차들이 겨울철이 되면은 너무 많이 지저분해져요. 눈이나 비가 한 번 오면 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소하게 또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실 만 좋은 게 스웨덴은 이제 겨울철에는 겨울 타이어를 껴야 되죠. 네. 그래서 썸머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시즌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의미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게 거죠. 이제 보통 한번 교체하고 그리고 그 시즌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보관과 교체하는 비용을 시즌별로 한 1,000크로나 정도 잡으시면 돼요. 1년에 2,000크로나? 그럼 그게 한 1년에 25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면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겠죠. 그래도 1년에 한 4, 5,000크로나 정도 네.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스웨덴은 자동차 정비를 스웨덴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첫 3년 동안은 맡기지 않아도 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정비소에 맡겨서 스웨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차가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비라는 게 아니라 그게 600크로나 정도야. 75,000원. 그리고 첫 3년 다음에 그 다음 2년이 지난 다음에 차가 5살이 되면은 또 한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 14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차 정비를 스웨덴에서 운영하는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 잘 못하시는 부분이 겨울에 유리가 심하게 많이 깨집니다. 왜냐하면요 스웨덴은 겨울에 겨울 타이어가 특이한 게 스터드 타이어라고 징이 박혀있는 타이어가 있어요. 이게 마찰력이 좋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끼고 이제 달리면 마찰력이 좋아서 미끌려지지가 않아서 북유럽이나 러시아 이쪽에만 쓰고 있는 타이어인데 얘가 아스팔트를 다 깨고 다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네. 그럼 고속도로에 아스팔트가 깨져서 차로 날라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차량 앞 유리가 매년 깨져요. 이거 달리다가 돌이 팍 날라오면 진짜 놀라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유리를 가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유리 교체는 공짜가 아니에요. 개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 보험 가입된 조건에 따라서 1,500에서 2,000크로나 한 18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는 이것도 매년 한 번씩은 드신다고 봐야 돼요. 저는 매년 갈았어요. 어떤 애는 2번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은 차에 유리가 갔는 앞에 유리가 금이 갔는데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또 깨질 거니까 겨울철에 버티는 많이 거예요. 모아뒀다가 한 맞아요. 번에 맞아요. 우와, 지금 우리 핸돌님이 이 비용에 대해서 네. 정말 잘 정리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란 거는 지금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을 진짜 이렇게 숫자로 다 적어서 오셨는데 제일 최소 단위로 했을 때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자 4,100크로나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제 기준이니까 네. 스톡홀름 시내에 거주를 하고 스웨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2000cc 자동차를 몰고 주차는 스톡홀름 시내에 그냥 도로에 주차라는 기준 그리고 교통 혼잡세를 하루에 2번 출퇴근하면서 45크로나씩 2번 90크로나를 매일 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주유를 합니다. 네. 한 달에 제 차가 60리터인데 16크로나를 곱하면 한 달에 한 1000크로나 정도, 한 12만원, 13만원 정도가 주유비로 들고요. 그리고 세차 매달하고, 그리고 유리 교체는 한 달에 1년에 한 번 한다고 감안했을 때 전체 드는 비용을 12분의 1로 하면 한 달에 한 4,000크로나 정도가 네. 든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서 보험료가 싸졌고, 네. 그리고 주차비를 제일 비싼 데로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적게 나온 편이고요.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실내 주차를 하셔야 되고 더 비싸지고, 그리고 기름을 더 많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더 많이 하루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나올 거고요. 한 달에 최대로 정말 잡았을 때 막 90만 원까지도 지금 이게 예산이 잡힌 네네. 거예요. 예, 가능해요. 아우 비쌉니다. 벌금 같은 것도 여기 정말 맞아. 조심해야 돼요. 어마장장하잖아요. 네. 저는 벌금 정말 조심해야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차에 네. 그 주차 그 티켓을 넣고 네네. 갔어요. 네. 근데 햇빛에 여름이었는데 햇빛이 네. 그 차 주차 티켓이 네. 오그라들었어요. 어. 그거에 오그라들었다고 300크로나 한 4만 원 받았어요. 오그라들었다고 종이가 안 보이게 이런데요 이곳이. 예, 실제로 스웨덴에서 운전하시면서 가장 당황스러우실 만한 일들 중에 하나가 주차요. 이 주차 딱지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 공포의 노란색 딱지. 네. 가장 많이 보통 이제 벌금을 받으시는 게, 사실 과속이나 음주를 해서 벌금 받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 네. 볼 거고요. 네. 주차 위반 때문에 벌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주차 위반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배경이, 일단은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 곳인지, 그렇죠. 이 시간대에 해도 되는지 아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운전면허 필기 이론 공부를 빠삭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같다. 예를 들어서 차들이 서져 있다. 네. 그러면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시간대는 내가 이론 공부했을 때 분명히 돼도 되는데 네. 차가 없다. 네. 네. 그러면 애매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본인이 미처 놓치셨던, 여기 원래 돼도 되는 시간인데 월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는 청소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차들이 없으면 피하시고요. 네.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여기 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하시면은 그냥 돈을 내세요. 그게 훨씬 싸게 먹혀요. 음. 아니 보통. 그리고 만약 그 시간대가 돈을 안 받는 시간대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맞아요. 깔아서 네. 이렇게 주차를 해도 돈을 안 받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고 빌리 말씀하셨던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지역마다 있거든요. 네. 그 주차를 할 동네에 가면은 어플리케이션 설명도 돼 있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운전을 지금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면서 가장 좀 뭐랄까 주의할 점 그런 거 한 가지만 얘기.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사람 중심의 이제 네.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사람 우선이에요.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갈 것처럼 다가오면은 미리 천천히 가서 멈추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멈출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필기 이론 공부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법적으로는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는 되게 날쌘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서 손 흔들면서 먼저 지나가세요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실기시험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주의력 같은 걸 떨어뜨려서 오히려 조심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빛 정도만 교환을 하지 말라고 돼 이렇게 있거든요. 손으로 예. 손짓하지 말라고요. 지나가라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다들 손짓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시험 칠 때 그냥 네. 참고하시라고 아, 말씀을 네, 네. 드리는 거고요. 사람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 자전거 조심하세요. 맞아요. 여긴 자전거구나. 예, 자전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랑 같이 달립니다.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하실 때 네. 웬만하면 옆에 백밀러로 자전거가 있는 거 확인 하시면은 미리 깜빡을 켜서 내가 갈 곳을 미리 보여주시고, 자전거도 손짓을 하거든요. 어느 네. 방향으로 간다고. 네네. 웬만하면 보내고 가세요. 아유 우리 핸돌님 정말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저희들 네. 차 구입과 관련해서 이제 차량 유지 비용이라든가 보험, 각종 주차 정보, 벌금까지 지금 알아봤는데요. 네네. 아유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운전 면허도 좋고 차 구입도 좋지만 운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